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육군의 OH-58D 카이오와 워리어 정찰 헬기를 대체하는 차세대 스텔스 경공격 헬기 사업에 뛰어든 보잉이 자사 제품의 최신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벨 헬리콥터스가 미 육군의 차기 정찰 경공격 헬기 도입 사업인 파라에 출품하기 위해 360 인빅터스 모델을 공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에 질세라 경쟁사 보잉이 자사의 최신 모델 이미지를 현지 시각 3일 전격 공개했습니다. 벨과 시콜스키 모델과 달리 보잉의 모델은 원가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격 능력과 무장 능력, 센서 능력은 경쟁 모델과 유사하지만 비용을 낮춰서 미 육군에게 점수를 따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헬기는 스텔스 형상의 전통적인 헬기 형상에 대해서 테일로트 후방에 추진 프로펠러를 추가해 고속 성능을 얻고 또 고성능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과 자동 조종 보조 시스템 등을 이용해서 높은 수준의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잉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사 경쟁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 기종 역시 내부 무장창을 가진 고수준 스텔스 설계가 도입됐는데요. 보잉은 기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격 측면에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OH-58D 카이오와 워리어를 대신해서 정찰과 경공격 임무를 수행할 파라 사업은 오는 3월 말 기종을 결정하고 기술 보완과 시험 평가를 거쳐서 2027년 이후부터 실전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자, 이거 지금 보잉이 미 육군 그리고 해병대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종합 헬기 사업이에요. 여기는 이 지금 경공격 헬기, 또 아파치를 대체하는 중공격 헬기, 또 UH-60 블랙호크를 대체하는 기동 헬기, 그리고 스텔레온을 대체하는 대형 기동 헬기, 이런 이제 아주 종합적인 헬기 교체 사업인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덩치의 경공격 헬기, 정찰 헬기 사업이에요. 여기에서 벨 그리고 시콜스키 그리고 이제 보잉 이렇게가 서로 간에 자기네들의 모델을 보여줬는데, 지난해 이제 벨이 보여줬던 것은 이렇게 고정익 날개가 많이 아주 그냥 고정익 전투기처럼 날개가 붙어 있는 그런 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콜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동축 반전이죠. 카모프 헬기처럼 동축 반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냥 뒤에 그 꼬리 로트에 뭔가 카울을 씌우지도 않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생존성이 조금 취약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딱 봐도 부품이 아주 저렴해 보입니다. 뭐 껍데기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 사업이 속도를 또 대단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속도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과거에 미국의 그 샤이엔이라고 하는 아주 속도 빠른 공격 헬기 컨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샤이엔처럼 뒤에다가 이렇게 추진 로터 프로펠러를 붙여서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든 그런 형상인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갓 나온 올챙이 같습니다. 올챙이가 꼬물꼬물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무기는 사용자의 감성도 이렇게 휘어잡아야 됩니다. 뭐 성능 좋고, 이 뭐 벨이나 시콜스키 전부 다 이 헬기 중에서는 완전 명가들인데 성능이야 보잉만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감성을 휘어잡아야 돼요. 그런데 보잉은 감성을 포기하고 가격으로 휘어잡겠다, 이런 전략이죠. 왜냐, 이번에 이제 미 공군의 훈련기 사업에서 그 오직 가격으로 우리 T-50을 이기고 자기네들이 이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가격으로 승부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인 것 같은데, 딱 봐도 정말 싸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챙이 꼬물꼬물 달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과연 미 육군의 감성을 휘어잡겠느냐, 미 육군이 이거 쪽팔려서 하늘에 나르겠냐, 이제 이런 거 되는 것이죠. 왜냐, 보잉은 이런 못생긴 무기 가지고 큰 사업에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죠. 바로 F-35 그거 할 때 X-32라는 모델을 내놨는데, 그 X-32 제가 이제 이 군사TV에서 한번 못생겨서 탈락한 스텔스기 해서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뭐 할로윈 데이의 호박
막 웃고 있는 호박처럼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보면 무슨 펠리컨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조종사들이 쪽팔려서 못 몰고 가겠다. 적군이 이거 보고 우스워서 추락하겠다. 웃다가 추락하겠다. 뭐 이런 비아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탈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로키드 마틴의 F-35가 미국의 조인트 스트라이크 그 파이터 사업에 이겨버렸죠. 이것도 못생겨서 지금 뭐 벨과 시콜스키의 그 멋진 멋들어지게 생긴 그 헬기들에 비해서는 너무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안 되지 않을까. 보잉이 이번에 싼 가격으로 미국의 TX 사업에서 우리 T-50을 이긴 거기에 고무돼서 역시 또 싼 가격으로 한번 들이민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상공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이번에는 터키의 F-16 전투기와 시리아 L-39 경공격기가 공중전을 벌여서 시리아 경공격기가 격추됐다는 소식입니다. 터키가 이들리브 지역에 남아있는 시리아 정부군을 몰아내기 위한 대규모 합동작전인 스프링실드 작전 중에 시리아 공군의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현지 시각 3일 밝혔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공군 F-16 전투기가 이들리브 상공에서 시리아 공군 L-39A를 격추시켰으며 이번 전투기 격추는 스프링실드 작전이 시작된 이후 세 번째다 라고 밝혔습니다. L-39는 체코가 개발해서 시리아 정부군에 판매한 제트 훈련기 겸 공격기인데요. 약 1톤가량의 무장을 탑재하거나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서 경전투기로 사용되기도 하는 기종입니다. 터키 공군 F-16 전투기는 공대공 미사일로 시리아 공격기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터키는 자국군이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승리를 거듭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0명 이상의 시리아 정부군을 사살하며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이 같은 공세 확대는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해 터키는 우리는 나토며 우리 동맹국들을 이번 전쟁에 끌어들일 수가 있다라면서 시리아 전쟁 개입이 국제화될 가능성까지 꺼내들고 나온 상황이어서 시리아 사태가 점차 심각한 국면에 접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자,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작전이 시작된 이후에 세 번째 항공기 격추예요. 터키 공군이 한 번은 헬기 격추했고 한 번은 무인기 격추했고 이제 이번에는 고정익 물론 뭐 F-16 같은 이런 정상급 전투기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경공격 헬기 격추를 시켰는데 이게 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했는지 단거리 미사일인 사이드와인더로 했는지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실전에서 상대의 역시 상대도 사이드와인더에 버금가는 이런 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공격기 전투기를 공중전을 통해서 격추를 시켜버렸다. 야, 정말 제대로 마음먹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터키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압박을 하고 또 특히 그저께 이제 러시아가 판매를 했던 판치르 그 미사일 그 대공 방어 시스템을 터키의 무인기가 가가지고 폭파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났더니 러시아가 이제 우리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그 지역 상공에서 이렇게 터키 전투기가 공중전을 벌여도 가만두었습니다. 러시아가. 그 말은 정치적으로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이번에도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방공 시스템이나 판시르 방공 시스템이 이 전투기를 발견을 못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러시아가 뻥카를 치면 뻥카를 치는 대로 또 그게 아니면은 그 무기의 성능 때문에 정말 체면을 왕창 구기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터키가 참 좀 뻔뻔스럽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토를 탈퇴할 것처럼 그렇게 막 그 사실은 뭐 날뛰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거의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했었고 뭐 지금 당장이라도 나토 나갈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 러시아 너 우리 건드리면 나 나토야 나토 우리 편 다 들고 와 그럼 너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왜냐 나토도 이 나토 동맹국 내에 어떤 한 국가가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자동 개입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전 나토가 자동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우리 그 한미 동맹
미국도 우리가 공격받으면 자동 개입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안보가 안정돼 있고 그래서 우리의 경제력이 상승하는데 우리의 국가 신인도가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토도 그래요. 그래서 너 우리 건드린다고? 그럼 우리 편 다 들고 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긴급하게 컴투엑스를 마쳤던 그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이 긴급하게 지중해 쪽으로 갔는데 저는 이게 수에즈날 거쳐서 홍해로 나오면 트루먼 항공모함을 밀어내고 트루먼 항공모함이 우리 이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온다. 그러면 북한이 완전히 위험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 지금 뭐 터키와 러시아의 상황이 조금 긴박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이 시리아 앞에 가서 뭔가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하러 간 것은 아닌가. 이것이 이제 며칠 내로 밝혀질 것 같고 또 시리아가 L-39 이게 체코가 개발한 건데 1968년도에 첫 시제기를 띄웠던 그런 아주 오래된 훈련기예요. 그걸 이제 우리 T-50에 FA-50처럼 이렇게 만들었듯이 그 L-39도 훈련기를 이런 식으로 공격기로 개조를 한 겁니다. 이건 이제 북한도 12대를 구입을 한 거예요. 이런 훈련기를 가지고 공격기를 가지고 이런 F-16이라는 정상급 전투기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리아 상황. 자, 제가 이제 백하계곡 전투나 이런 거 보여드렸을 때, 우리 항공전 할 때 보여드렸을 때, 그때 보면 시리아에 미그 25, 미그 23, 수호이 22 막 이런 전투기들 정말 때를 지어서 막 이륙하고 하는 거 막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시리아 공군력 대단했죠.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됐냐? 바로 정말 사회주의 독재 정부가 지속적으로 독재 정권을 이어오고 나니까 이런 말로를 갖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독재 정부 길게 가는 거 국민들에게 결코 좋은 거 아니다. 공군력 이렇게 다 말아먹었습니다. 백화가고 할 때 86대나 미그 25, 미그 23 이런 거 띄워서 이스라엘하고 붙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물론 엊그제는 아니지만 지금은 경공격이 가지고 F-16하고 싸웠으니 정말 참 처량합니다. 시리아가.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대당 3억 달러의 보잉의 신형 공중급유기 KC-46A 8대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KC-46A 공중급유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현지 시각 3일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의 국방안보협력국 DSCA는 이에 앞서서 미 의회에 24억 달러 규모의 KC-46A 이스라엘 판매 승인에 대해 의회에 통보했는데요. 의회는 이번 판매 협상의 가격과 조건 등에 대해서 향후 15일간 검토하고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이 8대를 도입하는 이 KC-46A는 보잉 767-2C 화물기를 기반으로 개발된 미 공군의 4세대 공중급유기인데요. 96톤의 연료를 탑재하거나 114명의 병력, 그리고 463리터 규격의 대형 팔레트 19개 등을 탑재할 수 있는 대형 급유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미 공군의 KC-135와 같은 707 계열 기체를 공중급유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용 기령이 60년에 달해서 기종 교체 요구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오는 2023년까지 구매한 8대의 KC-46A 전량을 인수해서 작전에 배치할 예정인데요. 검증된 성능을 중시하는 이스라엘이 KC-46A를 도입함에 따라서 그간 미국과 일본에 그쳤던 이 KC-46A의 수출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자, 이 KC-46 바로 우리 한국 공군의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에 경쟁했던 바로 그 기종이에요. 유럽 에어버스의 A330 MRTT하고 이 보잉의 KC-46이 경합을 벌였다가 A330 MRTT가 이겼죠. 왜냐, 그때만 해도 이거 신뢰성 별로 없다, 아직 모른다 이제. 그리고 사실은 미 공군에서 이렇게 시험 테스트 할 때도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산 나라는 지금까지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뭐 정말 의리 때문에 사준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 KC-46을 삽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KC-46을 사게 되면 이것은 그 다른 나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실전을 계속하고 있죠. 이런 나라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성능이 믿을만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 공중급유기 시장에서 이 KC-46이 어떤 활약을 할지 또 지켜볼 문제고, 또 이스라엘이 사실 국토가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중급유기를 8대나 가질까요? 제가 우리 신인균의 군사TV에서 1980년도에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를 폭격했던 작전명 오페라, 그리고 시리아의 그 원자력 핵시설을 폭격했던 소프트 멜로디 작전, 이런 거 할 때 항상 공중급유기가 등장해요. 물론 급유를 해주진 않았지만 그 백업을 항상 해줍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시행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려 가려고 했던, 기획했던 그 작업, 그건 이제 사우디 상공에서 급유를 해주려고 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공중급유기가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정말 강력한 나라임은 틀림이 없고, 이런 자산들을 잘 활용해서 전방에 적으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참 강력한 무력으로서 생존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한번 또 가져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